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현장의 변이 선보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이웃의 생명을 살린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누굴 만나고 오셨나요? 제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예.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은 광복절이기도 하지요. 오늘 뜻깊은 주제도 짚어보죠. 네, 김복동, 주전장, 봉호동 이 먹먹하고 뭉클함을 전하는 항일 영화가 오늘 소개됩니다. 예.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로 뉴이적 가족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팟빵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청와대 개각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야죠. 예. 장관급 인사 8명이 교체됐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는 역시 조국 전 수석이 지명됐고요. 네. 새 주미대사에는 외교관 출신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들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2주 전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에게 다시 내각에서 대통령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당초 유영민 장관 유임 가능성도 높았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번 정부 첫 차관을 지냈던 김현수 전 차관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로 사회학자인 이정옥 대구 카톨릭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장관급 인사들도 4명 교체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위원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한미 관계는 물론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주미대사에는 육자회담 첫 수석 대표를 역임한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문제, 미국의 대일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가면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미국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통일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했느냐는 질문에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으며 여성과 지역 균형도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장관 비율은 28%로 개각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인데 곧 있을 인사청문회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곽만 봐도 정치인보다는 학자, 전문가, 그리고 관료 그룹이 대거 발탁된 게 눈에 확 띄죠. 예, 네. 집권 3년 차 성과 창출을 좀 역점에 두려는 의도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세간의 예상이 적중한 인사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신선한 그런 인재 등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 3명을 교체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당으로 복귀해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이후 청와대 측이 반도체와 AI 전문가인 최기영 후보자에게 삼고 초려 수준의 적극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 증인입니다. 교수 출신 가운데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이정옥 후보자는 이번 개각에서 유일하게 언론의 개각 예측 보도에서 벗어난 깜짝 카드였습니다. 또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발탁함으로써 집권 3년차 국정 목표인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둔다는 구상입니다. 금융 소비자한테 혜택이 어떻게 가느냐는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나 금융 소비자분들한테 그 금융 편익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애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정인 특보 대신 이수혁 민주당 의원을 새 주미 대사로 선택한 건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체계와 한미 방위비 협상,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 등 난제가 쌓이면서 어느 때보다 대미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문 특보 자신의 막판 고사가 결정적 이유였다지만 평소 미국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도 거침없이 해왔던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개각은 지난 3월 이후 5달 만이고 5명 이상을 교체하는 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올해 말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총선 자원을 총동원하는 추가 개각도 예상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에 기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예. 이럴 때 다른 후보자들은 나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지 이런 이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인사청문회 부담은 조국 후보자가 다 가져가고 나는 슬쩍 묻어가는 게 이번에 잘 됐다.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조국 내정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 포부도 하루 종일 화제가 됐죠. 네, 예. 서해 맹산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필히 예. 또는 맹세코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시는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짚어보고 예. 조국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떤 케미를 보이게 될지가 제일 이제 관심인데 조성호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로 확고한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됩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월이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도입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됩니다. 대신에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커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결이 좀 다릅니다. 직접 수사를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사 지휘란 이름이 아니어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다만 국회 논의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만큼 검찰 개혁을 놓고 두 사람이 대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검찰 내부 불만입니다. 조 후보자가 검사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개혁을 강행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사통에 편중된 최근 검찰 간부 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 윤 총장의 리더십까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서해 맹산.
오늘 지식이 넘치는 뉘이자 한번 꾸며주십시오. 예. 이순신 장군의 시 어디에서 연유한 구절입니까? 뭐 유명한 구절이죠. 이순신 장군의 시 진중음에 등장한 시입니다. 예. 진중 그러니까 병영 한 가운데서 읊은 시 이렇게 되는 건데 서해맹상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장단음을 살려야 된다. 예. 서해맹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해맹산. 네, 서해 어룡동 바다에 맹세하니까 물고기와 용이 꿈틀하고 예. 맹산 산에 맹세하니까 초목이 다 알아 뜻을 아는구나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울 인물의 포부가 바로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도 많은데요. 그만큼 비판도 참 거센 것 같습니다. 뭐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면 항상 반대급부로 또 안티 팬들도 생기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런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또 숙적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네. 기자의 분석대로 장관 취임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개혁에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는가 또 어떻게 충돌하는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비서관에서 이제 장관 그리고 그 다음 행보는 혹시 여의도? 정치? 이게 아닌 뭐 청문회부터 지켜보십시다. 그 청문회 말입니다. 네. 불꽃이 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폭 개각이 발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분야에 검증된 전문가들로 꾸려졌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달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국회도 정략적인 접근이 아닌 신속한 인사청문회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제 비상시국이잖아요. 따라서 국회가 인사 청문회 과정들을 신속하게 밟아 나감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각이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한마디로 협치 포기, 목리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끝내 앉히고 또 지금 문제가 있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장관들은 유임시킨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와 끝내 싸워보겠다는. 이번 개각의 중심인 조국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이달 말쯤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이번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발언을 또 내놨군요. 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난 일이다.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얘기죠. 예, 이 전제를 건드리면 한일 정상회담도 어렵다는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황보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일본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만 따로 만난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선은 일본 정부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이 문제와 연계돼 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말 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일본 정부 입장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이 마지노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6일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추모 행사 때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먼저 지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이딴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러 배경 중에 징용 배상 문제도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는 관여하고 있지만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무역 관련 경제계 협력 그리고 관광으로 대표되는 민간 교류가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일본 기업 피해가 눈에 띄게 커지고 국내의 일본 여행 보이콧 확산으로 일본 지방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걱정하고 있는 속내를 내비친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처럼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근본 원인은 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재단 해산 등에 있다며 모든 탓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걱정이 참 많았는데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3분기 전망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아, 네. 일본의 견제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것도 한국이 턱밑까지 쫓아오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몸부림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계속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매출은 14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67억 8천만 달러에 시장 점유율은 45.7%에 달해 점유율 수치는 6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보다 매출은 2.7% 줄었지만 점유율은 3%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42억 6천만 달러의 매출에 28.7% 점유율을 기록해 두 한국 기업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75%에 육박했습니다. 3위는 미국 마이크론으로 30억 4천만 달러 매출에 20.5%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인데 한국한테 뺏겼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한국한테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도약을 견제하기 위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미래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 등의 활로를 찾느라 상당히 바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양향자 부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30년 일하셨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에서 상무 임원도 지내셨고 네. 누구보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결국 기자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이 일을 저지른 것은 뭐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해석도 합니다만 역시 기술 패권 다툼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처음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예. 세 가지 소재 규제 품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플루린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HF 브라소. 예. 그런데 이 분야에 있지 않았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 포토레지스트에 좀 어떤 것인지를 봤는데 예. EUV 이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D램과 낸드 플래시에는 EUV PR을 거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당장 이제 파운더리 사업, 비메모리 사업에 지금 EUV용 PR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 산업,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야말로 AI, 5G, 전장, 뭐 IoT 그 미래 산업을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예. 네, 네. 결국 단순한 저장 메모리가 아니라 네네. 시스템 쪽으로 갈 때 거기에 정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기술은 그냥 초정밀 이 작업을 하려면 그것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건데 그걸 노린 거겠죠. 근데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D램도 예.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D램도 EUV PR을 쓰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D램 반도체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기술이 다 같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다 정밀해지고 그런 네네.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겠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3개월 일단 개별 허가로 일단 여유를 받았는데 네. 그 3개월 계속 이렇게 가면서 우리를 압박하려고 저러는 건지 어느 정도 지나다가 아유 뭐 안심해도 되겠다. 국가 안보상 뭐 우리한테 큰 해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또 확 풀어주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기술의 가치 사슬에서 이제 일본은 소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예. 또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 예. 또 완성품 쪽 이렇게 가치 사슬에서 서로 분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분업이. 그런데 예. 그 가치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소재예요. 소재가 기본적이기 메인입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소재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소재를 쥐고 가치 사슬의 패권을 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워낙 이제 대한민국이 80년도 후반부터 해서 지금 93년도에 저희가 1등을 하기 시작해서 예. 거의 30년 가까이 1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 일본은 상당히 그 IT 산업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일본은 설 자리가 없어지겠다라고 아마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소재 품목을 잡고 좌지우지하겠다. 예. 미래 산업 좌지우지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결국 뭐 특정 기업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시기에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130조 가까이의 투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세계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압도적이고요. 예. 조금 아까도 보셨지만 삼성전자 한 회사가 거의 4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건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예. 일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패권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산업에서 정말 뿌리이자 줄기이자 잎이자 열매인 예.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성장을 시켜서 양날개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소재 규제가 들어오면 결국은 D램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초정밀이나 정말 고순도의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네네.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99.9는 들어봤어도 99.9999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생각을 잘 못해서 거기서 조금만 9999 나가다가 하나만 틀려져도 정말 차질이 큽니까? 12-9이냐, 11-9이냐, 10-9이냐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오더 차이가 말 그대로 수율로 보면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예를 들면 12인치 웨이퍼에 예. 1000개의 톨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1000개가 나오면 거기서 10배, 10분의 1이 다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율 다운이 그만큼 되는 거죠. 네. 예. 네. 뭐 어려운 숫자, 기술이어서 예. 숫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부품 소재에서도 한다고 칠 때 네. 혹시 일본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묶여 있거나 가로막혀 있는 것들도 가능한 겁니다. 일본은 뭐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써봤자 소용없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모든 기술을 이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할 때 예. 어떤 기업이든 다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너무나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기술은 또 특허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술은 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후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 특허를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특허를 쓰면서 하고자 한다면 특허료를 더 내야 되고 또 특허 분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초로 개발하는 가장 최초의 어떤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소재 산업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허를 피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특허권을 가지고 또 분쟁을 이겨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나은 걸 혹시 개발한다면 우리가 그 특허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프라이어 아트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특허를 공부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또 개척할 수가 있거든요. 기술도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늦은 질문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사태가 안 풀려서 악화돼 가지고 재고 갖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소진돼서 없어지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랬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됐을까요? 이게 금전적 손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고객과의 신뢰고 고객이 떠나면 결국은 시장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레지스터가 하나 안 들어온다. EUV용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EUV 노광 장비에서 필요한 포토레지스터를 써야 되는 그 스텝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냥 멈춰버리니까. 네, 멈추면 투입됐던 모든 공정이 스탑이 되면서 폐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굳이 이제 금전적으로 한다면 수백억, 수조까지도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일본의 엔지니어들과 연대해서 함께 뭔가 풀어갈 방법도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뭐 비메모리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도 소재 산업과 함께 성장을 했었습니다. 소재도 물론 소재를 개발하려면 반도체에서 다 테스트를 해주고 뭔가 함께 공동 운명체로 양 기술이 발전돼 있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 개발하고 있는 일본의 엔지니어들도 이 상황이 빨리 풀리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만난 우리 반도체 뭐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하고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산화도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소재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열심히 개발을 하더라도 반도체 우리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 확실하게 테스트해주고 해야만 우리가 같이 발전하는 거란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립, 갈등, 또 규제, 서로 여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떤 국제적인 그 기술 연대 또는 질서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이제 일본은 그야말로 전략적 협력 관계로 기술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인류의 큰 역할을 한 거죠. 앞으로도 그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양국 간의 큰 힘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등 국면이 가면서 규제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바라지 않는 인류의 죄가 될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빨리 옮겨서 비메모리 쪽을 활성화시켜서 발전을 하려고 계획을 짠 것 같은데 그거 연구하고 개발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갑자기 부품 소재 쪽으로 또 신경을 써야 한다니까 짜증이 확 밀려오기도 하고. 그럼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저런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지원 대책 같은 게 쭉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정부로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인지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외교적 해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교 트랙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단기적 대응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 또 국산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방안들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정말 이 기술 패권이 없으면
이제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예.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 이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인재 개발 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투여를 할 건지 그리고 축적된 기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지 큰 틀에서 정말 그랜드 디자인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정치권에서는 물론 여당에서 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꾸려 나가고 계시니까 맡으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누가 맡아야 되는 건지 어떨 때 조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그게 큰 과제인 것 예. 같습니다. 그야말로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만 국가의 어떤 연구소의 역할 또는 대학의 역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 그리고 스타트업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한 그 큰 디자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 분야 알아봤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교육과 사회 분야입니다. 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 초중고 역사 교육도 강화하겠다 등등의 대책이 발표됐죠. 네. 예, 꼭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김정규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 분야에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국내 기술력은 미흡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재, 부품, 장비와 신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서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인력 양성 정책과 사업을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면 내년부터 대학 3, 4학년 대상에 관련 연계 융합 전공이 신설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2학기 개학 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설명하는 계기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한 역사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사와 갈등 등을 연구하는 동북아 역사 전문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광복절 전날인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의약품과 화장품 연료 수출 규제에 대비한 태스크포스 가동 등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의 상당량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면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이미 발표된 기존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병력 자원 감소를 이유로 이공계 병력 특례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하다던 국방부는 갑자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전문 연구 요원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기존 정책의 되풀이나 혼선으로 허술한 대응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유균입니다. 네, 김 기자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각 부처가 서둘러서 한꺼번에 마구 정책을 쏟아냅니다마는 정책은 돈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건지 설계가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 하는 건데 말이죠. 예. 정부의 각 부처가 내놓는 관련 정책에 대해서 뭐 평가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교육부 정책을 예로 든다면 새로운 지원 대책이 결국 수도권의 유명한 대학들에게만 쏠려서 수도권의 지방 이 대학들의 격차를 확 벌려버리거나 대학들을 서열로 줄 세우는 것만 더 단단하게 만든다거나 이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하고 또 달라지니까 문제고 또 교육이라는 게 공교육 전체를 살려서 바탕을 튼튼하게 하는 거지 뭐 당장의 반도체와 관련된 실적 이런 거에 매달릴 건 또 아니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재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학과별 칸막이를 헐고 융합 전공제라고 해야 되나요? 마련한다고 하던데. 글쎄 지금 대학들이 펼치고 있는 융합 전공도 가보면 주먹구구식이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당장 또 서울대만 해도 시스템 반도체 학과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내부 사정으로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네. 예. 이런 상태니까 대학의 내부 사정들을 점검하면서 추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산업은 기초과학 분야가 튼튼해지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당장 뭐 그걸 건너뛰면서 융합 과목부터 급히 만든다? 글쎄 뭐 교육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가 봅니다. 긴 호흡을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한 뉴스 살펴볼까 합니다. 예. 한국 콜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윤동환 회장이라고 그랬죠. 한국 콜마의 회장이 직원조회에서 대통령과 정권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극우 유튜브 영상을 상영했다고 합니다. 예. 비난이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하고 해명했는데 이 비난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고 불매운동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화장품과 의약품 전문 제조 분야의 중견기업인 한국콜마. 지난 7일 서울 내곡동 신사옥에서 임직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래 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동환 회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설명하면서 함께 생각해보자며 한 유튜버의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유튜버 동영상에는 현 정부의 대일 대응을 비난하면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 얼굴을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등 거친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국 콜마 측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일본 사태에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되지 말고 기술력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영상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한 동영상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 다만 동영상을 틀기 전에 해당 내용이 회사의 의견도 아니고 회장 개인의 의견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콜마는 또 당시 상영한 동영상에는 한국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이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사들여 국가에 기증하는 등 역사의식이 투철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종일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됐고 사회관계망에 비난글이 쇄도하는 등 한국 콜마는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어디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 회사. 성심건업.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매일 밥상미 식회, 뉴트로 감성여행, 청년 CEO. 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의 중심 농업, 농촌, 농협에서 대한민국 행복꿈틀 NH농협.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2달 만에 열린 회담이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등등 민감한 현안들이 참 많았습니다. 논의를 했을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발표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네. 두 나라가 철통 같은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네. 일단 강정규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펜타곤의 주인이 바뀐 뒤 한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이었지만 환영 행사는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점심도 도시락으로 때우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생략하면서 회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하여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 결과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자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2장짜리 보도자료가 전부였습니다. 공식 의제로 오른 후반기 연합연습 관련 정식 명칭이나 일정에 대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처럼 까다로운 문제는 공식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회담을 마치고 나갈 때 기자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느냐고 물었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은 없었습니다. 첫 공식 일정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면담 때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물론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첫 방안에서 외부에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철통 같은 한미동맹의 재확인으로 풀이됩니다.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에스퍼 장관은 오후 청와대 예방을 끝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방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우리가 내는 분담금 규모가 벌써 1조 원을 넘겼잖아요. 예. 더 올려줘야 하는 일입니까? 몇 가지 원칙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해마다 미군에게 주면 미군은 그걸 모두 쓰느냐? 예. 많아서 다 못 씁니다. 예. 남습니다. 네. 남아서 챙겨놓은 돈이 그동안 한 1조 원 넘는 걸로 보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조 800억 원이 그냥 챙겨두고 있는 걸로 적발이 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는 글쎄요. 그게 뭐 해마다 안 쓰고 남겨서 보태다 보니까 이게 1조 원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돌려주든지 예. 아니면 다음에 줄 걸 아유 남아서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안 주셔도 된다고 하든지 예. 뭐 그래야 되는 건데. 두 번째, 엉뚱한 핑계를 자꾸 대면서 분담금을 늘리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네. 미군 작전과 관련된 비용은 미군이 내야지 작전 지원비가 필요하다 뭐 조금만 더 보태라 이렇게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예. 주한미군 방위비면 한국에서 또 써야 됩니다. 그걸 또 왜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에게 갖다 주는지 그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최근 5년간 950억 원을 주일 미군에게 사용한 걸로 이것도 들통이 났었죠. 예. 950억 원. 아니 그거는 일본에 받아내든지 할 일이지. 그렇죠. 예. 이렇게 꼬박꼬박 분담금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보면 예. 제5조에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예. 한국은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 주고 있었던 건데 1990년부터 분담금을 내라고 갑자기 압박하기 시작해서 91년부터 주기 시작했죠. 시작할 때 1,07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1조 500억 원 아닙니까? 예.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때 미군은 햄버거 먹고 지냈고 요새 미군은 뭐 스테이크만 먹느냐? 그것도 아닐 테고. 네. 아무튼 이렇게 자꾸 쑥쑥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정말 가슴칠 일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오후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은 구 전 청장에게 무죄에서 유죄로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것을 어떠냐 이렇게 소감을 물었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내 마음에 뭐가 편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뭐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시다. 당연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 잘못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어 이제 구정청장은 경찰은 공무상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예. 상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좀 납득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네. 발언을 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그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혐의는요. 예.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즉 백남기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2015년 11월 14일이었죠. 민중 총궐기 집회가 열렸었고 당시 구전청장은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예. 집회 현장에 있던 백남기 씨가 경찰 직수 살수로 인해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요. 구전청장이 당시 집회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 중 부상자를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요,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폭력 양상으로 흘렀다는 점,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미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이 구전청장이 무죄였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뒤집히면서 과실이 인정된 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1심과 이 항소심 재판부가요. 구전청장의 현장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요.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 감독 의무만 부담하는 구전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은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구전청장이 사전에 부상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예. 나아가서 피고인은 그러니까 구정청장이죠.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서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집힌 재판부의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간의 어떤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자일수록 법적 책임의 테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기존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현장에 없었던 지휘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집회나 이런 부분에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묻게끔 하는 그런 판결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의견까지 들었고요. 다음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재롱 목사 사건입니다. 네.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롱 목사. 대법원 최종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이재롱 목사에게요. 징역 16년이라는 중형이 확정 판결됐습니다. 예. 대법원은 상습 중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네. 그리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네. 근데 1심에서는 15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확정은 16년입니다. 맞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일단 1심에서 인정된 피해 여성의 숫자는 8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해 신도 1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명에 대한 성폭행과 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 형량이 높아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 목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요. 2심 재판부는 징역 16년을 선고, 이후에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라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관련해서요. 피해자 측의 변호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항소심에서 나왔던 그 추가 피해자 또한 1심 진행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교회 측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 교인들한테 함으로써 피해자가 또 이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소에 이르게 되신 그런 점이 좀 특징적이다. 정말 네. 피해자들께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이재롱 목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때 정말 충격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회에 던진 충격도 컸었고요.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이른바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고 분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오랜 기간 동안요, 정신적 세뇌를 통해서 상대가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듭니다. 이후에는 성폭행이나 이 추행 등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도록 만들고 저지르는 성범죄입니다. 이 목사는 실제 이 교회에서
신이나 다름없는 인물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의 교회, 과거 신도이자 피해자 모임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회나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가르침 받는 것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제 헌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지금은 너무나 그게 변질돼서 그 목사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욕망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최종 판결이요. 유사한 종교계 그루밍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상당수의 기독교 정통교단에서는 개신교 정통교단에서는 이재용 목사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분류를 해서 교류를 갖다 금하고 있는 처지에 있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는 다 같이 뭔가 반성하고 어떤 계기를 삼아야 되겠죠.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의 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 만나고 오셨는지 힌트 좀 주세요. 네. 일반인들이 만나기는 좀 힘든 분을 어렵게 만나고 왔습니다. 기적이 그분의 코끝에서 발끝에서 나왔다 이 정도? 힌트가 너무 어렵나요? 야박한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영상 속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뉴이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의 변상욱 앵커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의 변 제1탄이 나간 다음에 5천만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탄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만날 주인공은 누구냐? 최근 한 보름 동안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는데 그 관심사를 일거에 해결한 아주 특별한 분을 오늘 제가 만나러 갑니다. 자, 누구냐고요?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저를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상당히 먼 거리를 지금 달려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현장의 변 제2탄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입출하는 기분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요. 무궁화는 좀 한여름에도 활짝 핍니다만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인공을 만나러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예, 산길을 이제 올라가야죠.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벌레도 많습니다. 벌레도 많아. 현장의 변 기획한 사람 누구야? 죽었어. 가십시다. 네. 하나, 둘. 이제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일과를 시작하셔서 바쁘신데 면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변상욱 기자입니다. 네, 박상진입니다. 박상진 원사님. 네. 이 충성하면서 경례를 붙이려니까 군 제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몸에 잘 안 배가지고 어색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동물들하고는 친숙하게 잘 지내는 편인데 악수를 신청하면은 받아줄지는 모르겠으면 본래 군견들한테는 안 그러는 거겠죠? 네, 군견은 군견명 외에는 절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생기긴 잘 생겼습니다. 네. 그나저나 달관이는 올해 그럼 몇 년 차입니까? 정찰견으로? 현재 지금 7년 차 임무. 네, 그럼 저 달관님의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군견은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 없습니까? 견번은 부여가 되는데 예. 계급은 없겠습니다. 견번은 있군요. 네네.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군견은 기본적으로 9살 정도까지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는데 예. 현재 지금 13살이 된 군견도 훈련을 같이 군견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3살도 매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보수 과정 교육을 들어가게 되고 또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건강이나 몸 신체적으로 허락하는 한 이제 계속 네, 임무가 맞습니다. 주어지는 거군요. 네.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엉뚱한 건데 오직상 본래 동물하고 친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개한테 많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제 군견들을 보고 상당히 무서워했는데 인연을 가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친숙화가 돼야 훈련이 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친해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가 시범을 보여볼까? 달관님 앉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자, 달관님 다리도 아프실 텐데 앉읍시다 같이. 아니구나. 역시 자기 전우의 말만 듣는구만. 기동대의 다른 군견병제 동료 전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도 달관이를 늘 보고 하는데 예. 혼자만 친하고 혼자만 지시를 내립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는 안 되고 거의 명령이나 친화 같은 거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주거나 사료 주는 것? 거의 군견병이 하는데 만약에 군견병이 휴가가 가고 있으면 그 다른 군견병이 명령이나 복종 같은 건 안 시키고 그 밥이랑 물만 주는 겁니다. 군견병들의 여러 자세 중에서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이제 자세가 있어. 보고 자세. 보고 자세가 어떤 건지 우리 달관 씨한테 조금만 한번 해봐달라고 좀 부탁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앉아. 기다려. 엎드려. 좋은 누리양 이제 작전에 투입돼서 결국 이제 찾아내실 때 소감 같은 건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시받는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상급부대 지시에 따라서 임무 완수를 위해서 노력했고 장기적으로 시작부터 가장 고생한 우리 경찰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중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37사단 전우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소방 관계관님들과 지자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국민들이 전부 온 마음으로 이렇게 빌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아마 기도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강하게 돌아온 우리 누리 양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평생 원사님 얼굴하고 달관이 얼굴을 못 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주신 얼굴들.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네. 좋은 누리양 발견하고 군복 이렇게 벗어서 입혀주신 그분이신 거죠? 그 사람. 네, 맞습니다. 좋은 누리양 없고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말하면서 산비탈 내려오신 그분.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분입니다. 아무튼 32사, 37사 장병들, 경찰 여러분, 그리고 도와주신 또 주민 여러분, 또 박상진 원사를 비롯해서 수색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달관이 정말 늠름합니다. 뭐 포상으로 객검하고 육포 받았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간식 든든히 먹고 현장에서 멋진 활약도 부탁합니다. 네. 선배님께서는 이미 3탄도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제가 첩보를. 기자는 일어서면 취재, 앉으면 구상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항상. 근데 혼자만 생각하고 아직 PD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PD도 모릅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담당 PD 어제 편집하느라 밤샜는데 아직은 저희만 아는 걸로 3탄 한번 기대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본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요즘 항일 영화들이 속속 개봉돼서 대중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어떤 영화들이 오늘 소개 대상이 될지 먼저 한번 쭉 열거해봐 주시죠. 예, 일단 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김복동이 상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계 미국인 감독이 일본 우익의 실체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주전장이 상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립군이 최초로 일본 군에 맞서서 대규모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를 예. 소재로 한 영화가 또 상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한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다음 주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에요. 예. 그리고 15일은 광복절이고요. 그러니까 광복절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흥행이 오래 갈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안 암살, 밀정 이런 영화가 개봉하면서 크게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배경 이 영상물에 대해서 약간 좀 식상하다 그런 반응이 잠깐 나왔었는데 예. 그때 일본에서 지금 불을 질러서 우리나라에게 경제 도발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어떤 일본에 대한 경계 의식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서 아마 올 여름에 개봉한 이 영화들은 예. 깜짝 이제 봉오동 전투 같은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규모 성적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주전장이라든가 김복동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제 상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흥행은 뭐 되게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의미 있는 상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스크린에서의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지금 영화들이요?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 개봉하자마자 첫날 흥행 1위에 올랐고 예. 그리고 이제 주전장은 개봉한 지 지금 한 열흘 좀 넘었나 그런데 이게 상영하는 스크린 수가 30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완전히 작은 영화, 다양상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1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네. 보통 다양상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나 성공하지 않았냐 가르는 기준이 1만 관객인데 뭐 30몇 개 스크린으로 짧은 기간 안에 1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것은 예. 굉장히 열기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조국, 그다음에 민족 이런 거를 이제 네. 소재로 한 주제로 한 영화를 가면 너무 그리로 그냥 관객들을 몰고 가는 듯한 약간 마케팅이 섞인 듯한 애국심 네. 이것 때문에 좀 극격적하다 나올 때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게 좀 뚜렷하고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조금 애국주의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 예. 최소한 그리고 광복군 독립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무관심했기 때문에 네. 이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광복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상업 영화인데 전쟁 씬만큼은 굉장히 예. 잘 만들었다.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김복동 예. 이 영화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동안 김복동 할머니 같은 분들이 이렇게 싸워오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 우익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예. 그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근데 이 주전장이라는 영화가 미국계 일본인 감독이 일본 우익이 왜 이러지 본인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예. 탐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우익이 이제 뭐 그 중심에 일본 회의라는 단체가 있고 이제 뭐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을 2차 대전 이전에 메이지 그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고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쟁 범죄 문제를 지적하는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걸 알게 되면 이게 최근 1, 2년 사이에 한국 정부가 뭘 잘못해서 일본이 화가 났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예. 일본의 우익 역사가 이렇게 깊은데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 일본 우익을 살려준 것이 예. 미국이다. 왜냐하면 바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우익의 미국과 일본의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 이것도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해서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가까워졌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2차 대전 때 이후부터 그 동아시아의 판이 그렇게 짜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공부하러 가야겠다는 예, 생각도 그래요. 한편으로는 들고요.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인데 사실 그동안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서 뭐 밀정도 짚어주시고 암살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영화에도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변화를 겪어왔죠? 뭐 자줄거리한 건 좀 제외하고 큰 틀에서 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전체적으로 무겁고 비장했죠. 그래서 이 한국인으로서 보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 그런 게 많이 제작이 되다가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오락물적인 성격이 좀 강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장군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놈놈놈 이걸로 넘어오면서 예. 최근에는 암살로 넘어오면 거의 팝콘 오락물 같은 느낌으로 예.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지금 요즘 들어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면서 다시 가벼운 오락물보다는 좀 진지하게 우리 근대사를 돌아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항일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던 인물들 쭉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이제 이봉창 열사라든가 안중근 의사 등등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위인이 아닌 뭔가 평범한 사람들, 다루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작품화하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 요즘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민초가 또 주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민초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제작자의 상상력이 들어갈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이야기의 지평이 넓어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 왜곡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관객들이 저 평범한 주인공하고 나를 바로 대입을 하면서 나라면 저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도 너무 영웅주의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민초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뉴이저 가족분 중에서 9330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들의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다만 역사적 고증과 팩트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가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시국이니만큼 그 한일 갈등을 다룬 영화 혹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근데 이제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워낙 없기 때문에 감독의 상당 부분 상상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보시면서 영상물을 보시면서 이게 역사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화를 통해서는 그 당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진짜 역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생긴 호기심을 책이라든가 어떤 강좌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지식의 지평을 넓혀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게 바람직한 영상 관람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역사 의식이나 지식 같은 게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또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또 다른 걸 찾아가지고 더 나은 영화를 만드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 세 가지 중에 뭐부터 봐야 되는지 조금 저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희가 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다룬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게 되면 너무 죄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차마 극장에 못 가겠다라고 주위에서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이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마음이 무겁고 눈물부터 쏟아질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더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회피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역사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일본이 온갖 방식으로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잘 세세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다가는 정확한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작품도 보고 책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이저 가족들의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푸른바다님이 주셨는데 제 동생이 도쿄 사는데요. 일본인들도 후쿠시마산 식품 절대 안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김진호님께서는 우리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저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개 잡는 고양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현 시점에서 삼성이 SSD 및 메모리 올인한 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007님은 일본은 독일을 좀 본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과거사 억지 부리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현장의 변 보시고서 주신 분도 계신데 9007님 변상욱 안보라 앵커가 같이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찬성입니다. 뉴이저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9007님 저도 한번 현장의 안 현장의 변안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이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 앵커는 다음 주 휴가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저 대신 차현주, 이세나 앵커가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